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런데 신문의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 있어야 되느냐 7억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저는 금년에 77세입니다. 이 제 나이가 되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미 늦은 거죠.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가 언제냐면, 지식한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성장 시대입니다. 결핍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성장 시대 기억나시겠지만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하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지만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인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작년에 1%의 성장했습니다. 금년에 2% 성장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성장 시대에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그런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이 또 저성장 시대에는 퇴직 후에도 30년, 40년 뭘 하고 살 건가? 무슨 일을 할 건가? 이런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에서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들 계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저는 그거를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1980년생 금년에 만 44세 되는 분들이죠. 이분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할 때는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51.8세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습니다. 실제로요, 어느 기업에서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퇴직 후에 교육이죠. 거기 갔다 온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하루 일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모임 갔다 육성회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랍니다. 하루에요, 적어도 11시간이 남습니다. 곱하기 365일, 1년입니다. 124,465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한 시간, 연평균 1915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15시간을 나누면요, 약 65년이 됩니다.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50만 원이래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웬 돈이 저렇게 많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서울 수도권에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돼서 그런 거예요. 집값을 빼고 나면 차라리 지방이 낫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부채 차입금이 있습니다. 평균 1억 700만 원이랍니다. 그걸 빼게 되면요, 4억 9,700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순자산이 4억 9,7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4억 9,7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래요. 얼마 남습니까?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그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 일본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쿄 수도권에 삽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답니다.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젠가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대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너희 집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까 말 거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안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있는 게 집 한 채인데,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그리고 일부 준비한 사람 빼고는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요. 국민연금을 연령이 돼가지고 받는 거를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18%,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4%, 껌값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평균 4,3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 나눠봤더니 4,500만 원 정도. 두 개 다 가입했다고 해도 그거 다 받아봤자 1,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남는 게 뭡니까? 발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도쿄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른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래요. 우리나라 빈집 3년 전에 보니까 151만 채가 비어있대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요즘은요, 지방도시도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는 주는데 구도심에 있던 젊은 분들이 글로 이사가고 구도심에는 노인분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요, 비는 거예요. 일본의 빈집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신문의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 있어야 되느냐, 7억이 있어야 되느냐,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책방에 가면 뭐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를 튀기서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임기 마치고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맞춰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지금부터 48년 전입니다. 1975년 여름인데요. 제가 그때 일본의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한국 거래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도 노인 비율이 8%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8%예요. 48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요. 그때 제가 2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원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남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5시가 되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일본의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했는데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경쟁률이 50%
50대 1이에요.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말 그렇던데 가사 도우미거든요.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고 해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이 있는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이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요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직장의 동료분인데 여자분이에요. 70이 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한 분이 누가 오더니 당신은 자격증도 있고 성실한 분이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요 90 가까운 할머니 한 분을 이렇게 돌봐주고 계신데요. 궁합이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보람있고 돈도 받고 너무 좋다고요. 옛날 직장 동료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너도 자격증 따서 그런 일 해봐라. 그리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런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는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람있게 뭔가 일을 합니다. 노인들 도와주는 일, 젊은 친구들한테 교육시키는 일, 지역사회 개발 일, 그리고요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30 내지 40 정도만 받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요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지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200만 개 정도의 NPO에서 일들을 하는 분이래요. 고등학교 동기 한 사람은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거든요. 노숙자들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노숙자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일이래요. 처음에는요 불결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요즘 어깨동무한대요. 남는 시간에는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돈이나 기부를 받고, 너무나 그 일이 보람이 있고, 이웃나라 일본도 1990년대 후반부터 NPO 단체,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거를 간소하게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비영리 촉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5만 개가 넘는 NPO 조직이 일본에서도 활약하고 있고요. 퇴직한 분들이 그런 데 가서 뭔가 보람있게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앞으로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4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입니까?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노후에 3대 불안이 있습니다.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아니면 그걸 겸한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노후에 은퇴 빈곤에 빠지는 5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둘째가 뭐냐?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셋째가 뭐냐? 중대질병 걸려가지고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예요. 네 번째는 이 자식들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 그 5번째가 뭐냐면 황혼이혼 리스크거든요. 황혼이혼하게 되면은 재산을 절반 나누는데 이혼 건수가요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였어요. 2022년에는 93,000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1990년도만 해도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37%.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2000년 초에요 일본에서 자기 애들 다 키워서 나리다에서 신혼여행 떠나는 거 보면서 이혼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나리다 이혼이라고 했어요. 일본이 황혼이혼이 난리였거든요. 황혼이혼 대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 1등이에요. 일본은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다고 사회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이혼 건수의 21%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이혼 건수의 37%. 그래서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파산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아직은 198만 명인데요.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22% 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요 황당할 때가 있어요. 끝나니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퇴직금을 2억을 받는답니다. 그 2억을 가지고 어떻게 주식을 사서 축여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거 축이려다가 날려버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가 언제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월급 받아서 아껴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공격적으로 좀 해도 돼요. 주식도 많이 하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퇴직하면요 2단계가 됩니다. 월급이 없죠.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남은 자금을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1억 노후 자금 모았으면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냈으니까. 남은 돈은 어떻게 운용하냐?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지금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3% 되거든요. 4%나 5% 욕심내더라도 6% 정도 이내로.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전체 금융자산의 2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근데 튀긴다고요? 큰일 나요. 그리고 2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첫째, 연금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연금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두 번째는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죠. 60 내지 70% 수준으로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줄이든지 지방으로 이사를 가든지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퇴직하고 일을 하라는 지금까지 강조한 이유가 일을 해가지고 뭔가 수입을 좀 얻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사람마다 다른데요.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시작이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예금 같은 확실한 상품을 갖다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인생 단계별로 이 자산관리 전략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퇴직하고 나서 일이 중요하다는 걸 또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한 일이 있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받는데지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제가 읽은 수기의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한 분만 제가 소개를 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주간도임 보호센터. 그래서 이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요. 노인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노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근데요. 요즘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답니다.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을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하면요,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요, 청년 실업이 넘쳐나잖아요.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33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요,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이러는 시대에 젊은 사람들 일을 뺏어서 우리가 일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역 시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안전한 직업이 또 사라지고 있어요. 변호사분들이 일을 못 찾아서 난리거든요. 지금 변호사 34,000명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 사라지면 또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기거든요. 창직의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5년마다 발표하는데 2019년에요, 17,000개 정도였대요. 그때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000개. 지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래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현역 시절에 하던 일과 미래 직업하고 연결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일을 뭘 할 수 없을까? 그런 일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50년 전에 증권 업계에 들어올 때요, 노후 설계?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제가 2000년 초에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라고 있었거든요.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미국, 일본의 제 나이 또래 된 친구들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투자 교육을 시작했어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되면서 저한테 노후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노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죠. 노후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려버렸습니다. 나와가지고 뭘 하지? 어디 가서 또 한 2년 하장하다가 또 잘리겠지. 그러느니 노후 설계 교육을 나의 라이프워크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에게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제안서를 보냈어요. 퇴직하고 나서 뭔가 일을 하는데도 제안력,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 이거 한 사람이니까 나를 불러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네 회사는 이게 필요할 겁니다. 이런 제안하는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안서를 보내가지고 가서 만났더니요, 30초 만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9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1인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1년 반쯤 하고 있는데, 트러스트이라는 또 자산운용사에서 연금 포럼이라는 사회공헌 조직을 만드니까 와서 그걸 좀 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 들어가서 제가 9년 동안 일을 했어요. 작년 가을에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라는 1인 연구소를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창직의 시대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젊을 때부터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준비를 못했다, 퇴직을 하게 됐다, 방법이 없지요.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하셔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벌 그룹에서 임원하다가 나오셨어요.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봤대요. 무지하게 힘든 일을 합니다. 돈 때문이었다면 못했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에서 빼나 이 일에서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몸무게 뺄 요량으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한대요.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에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이런 일은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지만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 경험으로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금년에 77세입니다. 이 제 나이가 되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미 늦은 거죠.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끝나니까 한 분이 이런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퇴직하고 나서는 너무 늦는 거예요. 적어도 퇴직하기 10년쯤 전에, 가능하면 30대, 40대에 이 일의 중요성에서 미리 깨닫고 준비를 그때부터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를 깨달은 거가 지금 생각하니까 행운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성직자의 설교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한마디 딱 한 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자기가 소신대로 뭔가 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가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체면을 버리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찍 깨달았다는 거. 2000년 초에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은퇴 관련 서적이 엄청 나왔어요. 그 책의 대부분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얘기를 하는데 일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덕분에 평생 현역을 목표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누구는 운이 좋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운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장점은 살고 자기의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거, 그런 사람, 그런 배우자, 직장의 동료 만나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평균 정도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장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점만 증폭돼서 만나면 그 사람은요, 이 나쁘다고 할 겁니다. 억지로 없는 능력을 새로 키우는 그거보다도 자기 장점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옛날에 하던 일과 연관시켜서 어떤 일을 새로 만들어서 할 건가, 불행히도 못하고 퇴직을 하셨다면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 이 유튜브가 간접 경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